베프 예측 시간인데요.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네. 주말에는 뭐 하셨습니까? 뭐 늘 하는 것처럼. 늘 하는 것처럼 뭐. 책 보고. 책 보고. 방송하고. 예, 예. 그러셨군요. 예. 그냥 맨날 그게 루틴이에요? 그렇죠. 똑같아요? 뭐 팬도 만나고. 팬을 만나요? 예, 예.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베프 퀴즈라고. 예. 제가 이제 2016년부터 팟캐스트 유튜브를 했는데 그때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직장에 나와서 뭐 방송 작가도 된 사람도 있고 작가도 그런 분들 또 자문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이제 그런 한 시대가 또 지나가네요. 그래요. 예, 예. 2016년부터 방송하시면서 또 이제 재방송 듣고 이 방송 관련된 추리 소설 이런 업에 거를 종사하시게 된. 하실 때 들어오고 싶었던 꿈을 키웠던 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해주는 이런 다음 세대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퀴즈는 들어봤어도 베프 퀴즈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낳지는 않았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입니다. 네, 네. 가수로 낳은 아이들이요. 네. 어쨌든 그런 분들하고 또 호흡하시면서 주말에 에너지를 많이 얻으시고 그러시는군요. 예. 네. 샤잠님께서 배상훈님은 뉴진스에서만 너무 잘 웃고 즐거우신 것 같습니다. 이러시는데. 뉴잼스. 뉴잼스? 예, 뉴잼스는 뭐예요? 예, 팟빵에서 하는 그 여성 웨블쇼 같은 겁니다. 우리 많이 박지 씨라든가 일주어터, 허한나 씨가 하는 그 여성용 시사 프로그램 생방. 그게 따로 있어요? 여성분들끼리 하는? 예, 웨블쇼의 자매 뭐 비슷한 겁니다.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성들이 다 진행자고. 이 뉴잼스라고 해서. 재밌네요, 아주. 네, 저는 그냥 가끔 나갑니다. 네. 그래서 재롱도 떨어지고. 좋아요. 여러분, 영신이 퀴즈. 영신이 없나요? 영희 퀴즈. 영친 퀴즈. 네, 어쨌든 좋습니다. 자, 오늘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오늘의 시간 한번 또 해보죠. 자, 과거의 시간은 리프로파일링 해보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그때 그 사건 시간인데요. 첫 번째 주제로 이상동기 범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2008년 10월에 있었던 서울 논현동에 있었던 그 논현동에 있는 고시원에서 벌어진 사건을 한번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서울 논현동에서 한 30대 남성이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방에 불을 지르면서 2008년도에 사건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이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이제 전체 건물이 고시원은 아니고요. 1, 2층은 다른 상가고요. 3층, 4층이 고시원으로 개조한 겁니다.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이제 그 고시원이 바깥 벽으로 창을 내야 되기 때문에 출입구가 중앙의 밑으로밖에 없습니다. 중앙 계단. 1층에 예, 그렇죠. 위로 올라가는 계단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구가 하나라는 겁니다. 출입구가 하나다. 하나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가 나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구조, 아주 치명적 구조입니다. 네. 3층, 4층이, 근데 아마 이런 고시원 구조는 지금은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그때쯤 IMF 지나면서 그런 어떤 아주 열악한 주거 구조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주로 중국 동포들이라든가 아니면 사실 여기 저기 많은 뭐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거용으로 많이 있었고 그분들이 많이 희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사건은 2008년도에 10월 22일 날 오전에 발생을 합니다. 오전 8시에. 왜 이게 중요했냐면 네.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야간 근무를 하시고 요때 주무실 때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 정모 씨라는 사람이 자기 방에 라이터로 휘발유를 거기서 뿌리는데 거기만 뿌린 게 아니라 주요한 어떤 그 곳 한 서너 곳에 뿌립니다. 거기가 뭐냐면 거기서 불이 나면은 숨을 못 쉴 수 없는 공간에 굉장히 그 지능적으로 이제 뿌리고 불을 지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그 유일한 출입구에서 기다려갖고 그러니까 숨이 막혀 나온 사람들을 흉기로 다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소위 말하는 토끼몰이를 한 겁니다. 네, 자 우선 그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고시원 사진을 한번 보면 띄워주시면 네, 여기 지금 중앙에 출입구가 있죠. 지금 저기 보면은 이렇게
태양처럼 생긴 가운데 예, 예.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중앙 통로인 것 같아요. 중앙통 유일한 통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로밖에 이제 출입할 수가 없는 거죠. 2층에 3층 올라가는 유일한 출입구입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막아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꼼짝달싹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승강기가 이제 그 근처에 이제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뒤쪽으로 화장실이 있고, 고시원 방이 왼쪽, 오른쪽에 있나 봐요. 예, 예. 그리고 뒤에 왕관기가 있고. 예. 그런데, 야, 이게 지금 보니까 따닥따닥 이렇게 구조가 약간 벌집처럼. 전체 사무실을, 이렇게 큰 사무실을 고시원으로 다 예, 이렇게 예. 괴조한 거예요. 이런 어떤 가벽으로, 패널로 다 만든 겁니다. 판넬로. 예, 그리고 창을 바깥으로 냈습니다.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구조라는 게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아, 그럼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군요. 예, 그리고 왕관기로 타고 내려가거나 창문에서. 근데 그것도 그 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요? 이 범인이 아주 이걸 지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범인은 정모 씨라고 예, 예. 31살이었죠, 당시에. 당시에. 예. 이 사람이 2008년 10월 20일 오전 예. 8시 15분쯤 뭐 8시 40분이라는 설도 있네요. 예. 어쨌든 이때 고시원 3층에 본인이 이제 투숙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 고시원 3층에 위치한 자신의 방에서 지퍼라이터라고 이제 휘발유 집어넣는 네. 그런 라이터가 예, 예, 있는데 라이터, 예. 그 지퍼라이터용 휘발유 2통을 미리 모아서 사놨다가 이 2통을 침대에다가 뿌려가지고 침대에 뿌리면 아무래도 이제 금방 발화가 되니까 네. 일회용 라이터를 불을 붙여가지고 연기가 엄청나게 유독성 가스가 나오게 하고 불이 팍 번지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불을 붙였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촉진제라고 하는 건데요. 지퍼라이터 기름입니다. 그게 촉진제고 불을 붙인 건 일회용 라이터고요. 네. 이제 지퍼라이터용 기름을 했는데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조금 신나하고는 다른 신나는 폭발성이 있지만 라이터 기름은 지연 발화가 될 수 있고 불안전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러면 가스 같은 게 이제 나와서 사실 호흡 끄름. 곤란이 끄름. 예, 우리가 예. 옛날에 골로라고 부르는 예, 골로라고 부르는 네. 석유골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게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지퍼라이트용 휘발유가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매우 위험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로 이게 연기로 꽉 차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본인의 뒤에 복장, 본인이 마치 이 방독 마스크를 쓴 형태로 밑에 출입구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본인의 고시원 방에 불을 질렀습니다. 지포라이터용 휘발유 2통을 뿌리고 그래서 연기가 가득 차오르고 이 침대에 불이 붙어가지고 매트리스에. 예. 침대 매트리스에 불이 붙고 연기가 차오르니까 본인이 나와서 이제 그 연기를 보고 옆방으로 이렇게 흘러갔을 거 아니에요, 네. 연기가. 그러고 나니까 같은 층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대피하려고 바깥으로 나온 것을 보고 못 나오게 흉기로 이제 마구 찌른 거죠. 그렇다면 도망 못 가게.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3층에 있었으니까 한 층 더 올라가서 같은 방법으로 또 역시 대피하려고 나온 사람들 모두 다 찔러서 못 도망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13명을 찔렀고 그중에 5명이 죽었고 7명이 다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 요 좁은 데 69명이 투숙해 있었습니다. 이야, 이 고시원이 한 7, 80명이 살 수 있는 곳이었나 보네요. 예. 근처에 영동시장이라고 하는 전통시장이 있었고 거기서 일하는 주로 식당에서 일하는 중국 동포들이 그 야간은 일을 하고 자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영동시장만 하더라도 새벽과 밤에 그 당시 2008년도는 활발하게 이제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그 활동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이 많이 이때 이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논현동 고시원은 실제 고시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용이죠. 예, 주거지를 마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네. 곳이었죠. 네. 그러니까 새벽 근무 마치고 들어와서 8시면 한창 잠이 들어있을 자고 있을 때여서 때. 이제 빨리빨리 대처를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시원 총무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범행 뒤에 경찰이 이제 빨리 왔는데 본인은 피해자인 척하고서 도망가려다가 잡혔다는 겁니까? 피해자인 척 4층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소방관들한테 자기가 피해자라고 소방관들 손잡고 나오던 거를 잡은 겁니다. 아, 4층 창고방에 숨어 있다가 그를 피해자로 착각한 소방관이 데려가려고 하니까 따라 나섰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경찰관들이 이 사람이 가해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덜미를 잡았다는 거죠. 예. 그 사람의 복장이 뒤에 말씀드린 건 좀 특이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
범행 당시 정 씨가 근데 입은 옷이 참 특이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고글도 착용했고. 고글을 사용하고 헬멧도 쓰고 헬멧 비슷한 형태의 털모자입니다. 그러니까 헬멧은 아닌데 네. 지금 제가 오늘 가져온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니 같은 형태인데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요겁니다. 이거는 군밤 장수 하실 때 근데 많이들 하시던 건데. 이제 그런 형태의 털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통을 하고 한번 써보세요. 전문 저 옛날에 써봤자 뭐. 스키장 갔을 때도 이런 거 많이 예, 썼는데. 요런 거죠. 요런 형태로. 그리고 고글 쓰고. 예, 고글 쓰고 한 형태인데, 고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다가 등산용 프레쉬, 그 연기가 나면 그걸 헤쳐나오려고 다 준비를 한 겁니다. 저 화면 보는 것처럼 지금 거의 그렇죠. 뭐 무슨 군인같이 예. 생겼는데요. 이거 이제 검은색,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야상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군대에서 야상 같은 비슷한 형태에다가 가스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권총형의 라이터, 그걸로 불을 지른 형태가 되는 거니까. 네. 그다음에 건빵 바지에다가 제일 문제는 양 다리에 마치 특수부대처럼 네. 종아리에 칼을 이렇게 댔던, 과도를 댔던. 양쪽 다리에 칼집이 있었군요. 집이 있었고 그걸로 해서 이제 공격을 했던 거죠. 거기에 과도도. 예. 왜 이런 옷을 입었던 거예요? 마치 이제 이 사람은 2005년도에 네. 이병헌 씨 주연의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를 보고 거기에 비슷한 장면이 나오나 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영웅이 되는 것처럼 이런 복장을 통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복장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칼도 준비했고, 예. 가스총도 준비했고, 그다음에 뭐 권총처럼 생긴 라이터도 가지고 예. 있었고, 그렇죠. 또 양쪽 다리에는 칼집이 있는 바지였는데 거기에 또 과도도 가지고 있었고. 옛날에 그 람보 영화 보면 이제 종아리에 이제 칼집 해가지고 쓰는 특수부대 애들 그런 거를 모방한 방식입니다. 예. 우리가 무슨 서바이벌 게임 할 때 예, 비슷한 그런 형태입니다. 거죠. 예. 아주 그냥 유사하게 했지만은 사실은 뭐 그냥 어설프죠, 사실은. 예. 헤드랜턴, 예. 고글, 가스총, 과도. 자,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랬답니까?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가 좀 문제가 되는 건데,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 이걸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때 이 형사과장의 이 얘기는 사실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 본인 얘기입니다. 본인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핍박을 많이 받았고, 무시를 많이 받았고, 심적인 고통이 심했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자살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이 실직도 하고 그래갖고, 실제로 금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갖고, 결심을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뭐 이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생활비라든가 수술비가 밀려갖고 이렇게 살면 뭐하나라고 얘기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70% 이상 거짓말입니다. 아, 그래요? 왜요? 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이렇게 지어내기 굉장히 쉽게 지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남 합천 출신인가 봐요. 예, 맞아요. 예. 사남 일녀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이제 좀 이 지방에서 살다가 2002년도 8월에 서울로 이제 상경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2003년부터 범행을 저질렀던 2008년도께까지 예. 경기 강남 지역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해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비교적 비용이 조금 저렴한 이런 고시원 같은 예. 데서 살았다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로또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이런 걸 좀 관심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로또에 관심이 많고 주로 많이 했던 건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인형 뽑기에 그걸로 뭐 20만 원, 30만 원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 뽑은 인형을 자기 방에 장식해 놓았는데 그게 매우 특이한 게 얘가 이 인형을 그대로 그 정사각형으로 그러니까 강박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방을 못 보게 했는데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강박증의 환자처럼 그 정사각형으로 탁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얘기도 하면서 무엇인가 계속 투덜거리는 얘기들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강박과 여러 가지 문제는 집착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제 지방에서 사남 일녀의 막내로 태어나서 좀 형편이 어렵게 살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좀 가난하게 살았다. 그리고 심적으로 내가 왜 태어났나, 나는 쓸모가 없는 인간이다. 네.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었고, 그래서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었던 것이다. 그리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많이 당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온 다음부터는 식당 종업원 혹은 주차관리 요원 이런 일을 하면서 한 120만 원 정도 벌고 살았는데 그 돈으로는 사실 먹고 살기가 좀 어려웠고 그 돈도 뭐 인형 뽑기나 아니면 로또 같은 걸 사느라고 많이 탕진을 했다. 그런데 최근에 돈이 많이 모자랐고 많이 밀려 있었었고 예비군도 불출석하면서 벌금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 내야 됐고 뭐 하지 정맥류 수술도 해야 되고 그래서 돈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먼저 이랬나 봐요. 예. 근데 그 말이 전부 다 거짓말로 보인다. 예. 왜요? 보통 이런 사람들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네. 이 사람이 해온 그 주차 관련 배달원에서 월 수입하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고 그러면은 네. 실제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리는 그 비용 부분, 고시원 비용이나 식비 이런 걸 비교해 보면 무엇에서 마이너스가 나냐면은 휴대폰 요금이 휴대폰 요금이 너무 60만 원. 많네요. 말하자면 아까 뽑기라든가 로또 그거로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가지고 탕진한 걸 가지고 그 자기 이 마이너스 냈던 거를 거꾸로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니까 마치 이게 이렇게 산 부분이 다른 형태의 그 무엇인가 자기는 정상적으로 살았는데 이 부분이 모자란 부분이 있다고 계속 탓을 해갖고 이런 진술은 분명히 맞을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뭐 이제 이 경제적으로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서 정확히 이 사람의 얘기와 이 사람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고시원비가 사실 17만 원밖에 안 되면은 그냥 고시원비 내고 보통 휴대폰 요금이 한 5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휴대폰으로 지가 다 탕진한 거예요. 그렇게 저기 뭐 도박하려고 탕진한 거예요. 먹고 살고 그냥 그러면 빠듯하게 뭐 아주 예. 풍족하게 못 살더라도 빠듯하게는 뭐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한번 뭔가 삐끗 어긋나니까 계속 이렇게 형편이 안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 말하는 걸 매우 좋아했었다. 매일 로또나 인형 뽑기 같은 거에 매달렸다. 겉으로 보기엔 쾌활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소심하고 불만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의 탐문이죠. 말하자면 뭐 이건 사실 뭐 반은 믿고 반은 뭐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평소에 이제 말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잘제잘 거리는 것 때문에 종달새라는 별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수 당첨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계속 인형 뽑기 같은 거에 그 집착이 심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탈모가 심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의 성격 같은 걸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외부 시선이나 좀 일확천금 노리거나 이런 형편하고 안 맞는 과도한 그 상류 사회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 좀 있었을까요? 상류 사회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 일단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진 상태 같아요. 심리적으로. 근데 나이도 사실 좀 젊고 좀 더 그러니까요. 열심히 더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인 거고 어. 물론 이제 이 당시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도움도 줬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필요가 했던 부분도 있고 재정적인 관리 부분도 됐어야 되는데 이게 한쪽에 몰아버리니까 심리적과 경제적 같이 무너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느냐 이제 이게 사실은 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래서 배상훈 이제 프로파일러 보시기에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까? 이제 사실 이 사건이 왜 중요했냐면 이 사건이 기점으로 해갖고 안인득 사건부터 시작해서 종로 모텔 사건, 그러니까 동일한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인득 사건과 종로 모텔 사건 간단히 말해보죠. 예를 들면 안인득 사건도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다음에 입구에서 그 나오는 사람들 찔러서 전주에서 있었던 사건. 그렇죠. 예, 전주에서 안인득 사건. 그 다음에 종로 모텔 사건도 몇 년 전이지만 비슷한 사건입니다. 종로의 모텔이라는 데가 비슷한 공간, 고시원과 비슷한 공간이죠. 장기 투숙자가 많은데 불을 지른 다음에 입구에서 그 1층 입구에서 그 범인이 나오는 사람을 칼로 찔러갖고 똑같은. 그러니까 이 똑같은 게 반복되는 가장 최초의 범죄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불을 지른 후에 자기랑 동일하게 유사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일종의 거울 효과가 되죠. 증오하는. 그러니까 증오하는 자기와 유사한 형태의 사람을 죽임으로써 일종의 사회적 자살을 하는 방식의 이 범행 방식이 시도된 게 이 사람이 거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모방 예. 범죄들이 이와 많이 유사한 범죄가 똑같이 반복되고 생겨났다. 그러면은 왜 이 사람은 이런 거에 왜 했느냐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혐오라고 하는 그때는 표현을 저는 썼는데요. 자기 혐오요? 예, 예. 그러니까 자기 삶을 되게 혐오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혐오를 하는데 자기 혐오가 나타나면 두 가지가 나타나죠.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살에 준하는 타인에 대한 공격성으로 나타나거나 두 가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자살도 하다가 다음 단계인 타인에 대한 자기와 유사하게 된 타인에 대한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왜 주변에 그러니까 사회 부조리나 사회 불만이 많으면 사회 부조리적인 측면에 좀 집중하거나 그렇죠. 자기보다 잘 살면서 좀 탐관이나 뭐 못된 사람들한테 집중하거나 이런 게 일반적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왜요? 자신의 존재를 보면은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장관들 가서 쫓아가서 칼을 찔러 수 있습니까? 공격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자기랑 유사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접근하기 쉬운 쉽고, 사람들을 예. 대상으로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범죄를 건데 저지르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이고 특별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예전에 이 범죄 분류 방식에서 권위살인이라는 분류를 한 거죠. 유사한 형태의 자기와 유사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자기도 죽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기를 왜 혐오해요, 그 사람은? 자기 삶이 지금 혐오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학대받고 나는 못난 놈이 나는 계속 그러니까 저녁에 쭉 떨어져 왔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자살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누굴 죽이느냐? 자기가 유사한 타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인형 뽑기 같은 데 집착한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을 특정한 행위에서 그걸 뽑은 것 자체에서 말하자면은 내가 좀 더 나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것 같아요. 그 유일한 인식이죠. 그러니까 로또가 안 되잖아요. 로또도 안 되죠. 근데 유일하게 자기를 유한해 줄 수 있는 행위가 인형 뽑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더 위험하죠. 20만 원 주고 하나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매달렸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로또에 매달렸었다. 로또 당첨 번호에 대한 불만도 매우 자주 털어놓았는데 사고 전날 오후 9시 정도에도 이 고시원에 있는 총무를 찾아와서 무려 1시간 동안이나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가 이상하다. 그렇죠. 이치에 맞지 않는다. 어떻게 6개 숫자 중에서 20번대가 3개나 나오냐 이러면서 떨거렸다고 말했다. 근데 사실 뭐 숫자가 그렇게 나오는 거는 불특정한 거라서 뭐 그건 일자가 6번 다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다 확인은 똑같아요. n분의 1로. 근데 어쨌든 그렇게 투덜거리고 평상시에도 의자와 물통, 재떨이 같이 별로 대단치 않은 것들에 대해서 왜 저런 모양을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일일이 물고 늘어지기도 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왜 모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그러니까 다 집착을 불만인 거예요. 모든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가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자기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총무한테는. 근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제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총무는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총무도 지겨웠던 거예요. 근데 계속 들으니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적당히 넘어간 형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총무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주변에 있는 지인에게도 그렇게 자주 그렇죠. 얘기를 했었었고 이랬네요. 지금 김 씨라는 사람이 그런 그 인터뷰하면서 얘기했던 좀 전에 제가 말한 거는 네. 그랬었고 또 총무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정 씨의 방안을 내가 봤는데 원래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는데 내가 소방 점검할 때도 방을 들어가서 봤더니 책상 위아래로 인형 뽑기에서 뽑은 인형, 소형 자동차, 라이터 등 모든 것들이 첩첩이 쌓여져 있고 같은 종류의 외계인 인형들이 오와 열을 맞춰 색깔별로 정돈돼 있더라. 방 한쪽에는 매트리스 높이만큼 두루마리, 휴지, 사각 휴지, 쓰레기 등이 그대로 쌓여 있더라. 보통 사람의 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부끄럽게 여겼는지 그 뒤로는 나를 미워하더라.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원래 그거를 보여주면 안 됐죠. 사실은 왜요? 그게 왜 부끄러워요? 그러면 자기가 부끄러운 걸 아는 거죠. 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있고 나머지는 다 지저분하잖아요. 그거만 딱 전인데 나머지는 뭐 휴지가 더럽게 막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나의 나의 상황에 대한 모습이 그 방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갖고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주기 싫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싫어했고 그걸 알아채고 나니까 그 사람들을 미워했고 총무도 미워했고 주변 사람들도 미워하게 된 거죠.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사회를 공격해야 되는데 왜
옆에 사람을 공격합니까? 인지가 거기밖에 안 된 거예요. 그 공간에 매몰돼 버린 거죠. 어쨌든 참 특이합니다. 돈도 없는 분이 인형 뽑기를 3시간이나 하면서 20만 원의 돈을 들이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되죠. 그 돈으로 저축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었죠. 이 사람한테는. 하여튼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을 자기에게 찾느냐, 사회에 돌려서 찾느냐, 남 탓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정확한 분석이 저는 매우 선행적으로 필요하다. 이건 분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됐어요? 이걸 이 사건을 가지게 된 것도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이 이 범인이 왜 이런 짓을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됐어야 되잖아요. 네. 전혀 분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이 만약에 분석이 됐다고 하면 그 뒤로 이런 유형이 반복되지는 않았겠죠. 최소한 이런 일이 반복됐으면 예를 들어 안희드 사건이나 다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바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왔겠죠. 네. 그때도 똑같이 허둥댔어요. 예. 어쨌든 자 경남 진주 아까 제가 좀 전에 전주라고 잘못 말했습니다만 진주, 2019년도 경남 진주에서 안인득이 자신의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의 흉기를 휘둘렀던 그 사건도 이와 유사한 모방 범죄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제대로 된 분석이나 문제의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그렇죠. 보인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사건이 결과론적으로는 이상동기 범죄라고 그냥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웃기죠. 이상동기가 뭐냐고. 네. 아니 이상동기라는 건 정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동기냐고 라고를 2008년도에 분석을 해갖고 우리의 사고 시스템을 많이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상동기라 그러고 지금도 이상동기라 그러니까 이상동기란 말은 수상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분석을 해서 뭔가 대안을 내놔야지 대안도 없이 계속 이상동기라고 하면 그러면 뭐 계속 한심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갖고.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한번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나 짚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지난해 발생했던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있었었는데요. 요때 그 사망하신 분 중에 이제 김혜빈 씨가 있습니다. 예, 두 분 돌아가셨고 한 분이시죠. 네. 예, 예. 그 김혜빈 씨의 부모님이 지난 6일에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에 감사 편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예. 네, 무슨 내용입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런 큰 일이 벌어지면은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을 담당하는 피해자 전문 관련된 그 서비스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담당하는 황해솔 경사님하고 남부경찰서의 조병로 소장님한테 감사의 편지를 전했는데 아시다시피 김혜빈 씨가 바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병상에서 있으셨어요. 네, 맞아요. 후유증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유족에 대한 케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황해솔 경사하고 조병로 소장님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해주셨다고 그거에 대한 감사 편지를 유족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장례식까지 그 혜빈이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과정을 단계적으로 여러 걸 도와주고 심리상담도 해주고 회복을 해서 도와줬다고 그것 때문에 감사 편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모든 기능이 차례차례로 망가지는데 그래도 청력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그 네. 고인이. 그렇죠. 그 고인의 청력이 남아 있는 것 때문에 우리 목소리라도 좀 들어라. 위로하기 위해서 말이라도 들려주고 싶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녹음기를 구해주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어서 고맙다. 이제 이런 얘기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도움을 주는 그런 경찰분들도 계시고 또 엉터리 같이 수사해서 우리들의 공무원에 사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께는 분발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오늘 말씀 많이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